셋째, 모든 성공적인 초기 이데올로기 운동이 그러하듯 페미니즘은 강력한 고난의 서사를 갖고 있다. 이자는 기독교 출신입니다. 기독교계 출신이에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기독교 얘기를 참 많이 하죠. 특히 기독교 조직, 수천 년에 이르는 기독교의 조직 관리 방식, 태초에 기독교가 로마를 접수하게 되는 과정 등등 그런 얘기를 밤마다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출신 성분이 같은 자예요. 기독교에서 무엇에 주목하냐, 누군지 제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가 아니더라도 그 자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 자의 12제자쯤 될 겁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쯤이 쓴 글 같아요. 모든 성공적인 초기 이데올로기 운동, 이 기독교 얘기입니다. 페미니즘은 강력한 고난의 순환의 서사를 갖고 있다. 라이덴.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희생과 착취의 역사다. 가부장제의 여성 혐오는 중력이나 공기처럼 인류 역사를 휘감아왔다. 대서사는요, 이데올로기는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3년 내내 제가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못 만들어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데올로기란 그 이야기의 사이즈가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포괄하지 않으면 이데올로기급으로 못 올라갑니다. 이야기가 몇 년 정도만 커버하거나 어떤 지역만 커버하면은 이야기가 이데올로기급으로 못 올라가요. 인류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정도의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그걸 서사라고 이 친구는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희생과 착취의 역사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산당 선언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공산당 선언의 서문의 첫 번째 문장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고, 본문 첫 번째 문장이, 공산당 선언 본문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이겁니다. 공산당 선언을 열심히 읽은 친구고 성경과 교회를 알고 있는 친구예요. 이 글을 쓴 자는. 제 방송을 쭉 들어온 분들은 어떤 교집합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가 이렇고 계급투쟁의 역사다라고 하지 않고 남성의 여성 인권 억압과 착취 역사다라고 스토리를 만들어버리죠. 중력이나 공기처럼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공산당 선언 첫 번째 문장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만한 스케일의 서사는 마르크스주의 이래 존재한 적이 없다. 마르크스 공부 엄청 한 친구예요. 내만큼은 안 해서 탈이지. 이만한 스케일의 서사는 마르크스주의 이래 존재한 적이 없다. 아니에요. 기독교도 이만한 스케일의 서사를 갖고 있죠. 지난 1년간 정의당 당 게시판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직면해왔던 남성 보수파들의 강력한 반발을 보라. 강력한 반발이 있을수록 오히려 성공의 징조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조직을 뒤에서 배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당내 페미니스트 정파의 예고된 승리의 강력한 증표이며, 강력한 반발은 우리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다. 예고하고 예견하고 필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서사구조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게 없으면 서사구조 이데올로기가 완성될 수 없어요. 뭐라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이러한 역사이다라고 한번 하고, 마지막에 이 역사는 현재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을 뛰어넘어 필연적인 승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필연적인 미래 역사에 대한 단언, 예언을 양쪽으로 파트 1과 파트 2로 안 만들면, 그렇죠. 요한계시록 서사와 같은 거예요. 안 만들면 이데올로기 서사 구조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저스트 페미니스트 그룹이 정의당의 핵심 전위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들이 없으면은 이 반발 앞에 무릎 꿇을 거란 얘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무서워집니다. 무서워요. 그 다음부터는 더더욱 무서워집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기독교와 마르크스만 본 게 아니고 장사를 해본 사람이다. 이 사람이 기독교와 마르크스, 볼셰비키 이런 것만 아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진중권이 못 따라가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희생하며 조직에 헌신하는가? 여기에는 정해진 공식이 있다. 첫째,
현실에서 좌절한 사람들이 헌신적인 조직원이 된다. 성공하고 자기를 성공으로 잘 관리하고 좌절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은, 정진하는 사람들은 조직원으로 안 만드는 겁니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자존감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현실과 스스로 실존의 힘으로 현실과 맞서 싸우는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은 절대 조직원으로 포섭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우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 나중에 이런 자를 센 자, 잘난 자, 건강한 자, 자기 운명을 개척할 내적 에너지가 있는 자를 조직원으로 포섭하면 나중에 조직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좌절한 사람들이 헌신적인 조직원이 된다. 예. 그래서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 근데 정말 무지하게 정교합니다. 여기서부터. 앞에 거는 사실 정교하지 않아요. 앞쪽 얘기만 갖고 있었으면 이 그룹이 자기 이론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앞쪽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면은 대빵으로 정의당 접수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빨 센 사람들로 그쳤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2예요.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 강력한 변혁 없이는 자신에게 기회가 없다고 믿게 된 사람들이 조직의 모든 것을 건다. 마치 카지노에 전 재산을 올인하듯이 말이다. 실제로 교회에 전 재산 갖다 바치는 사람 많죠. 카지노에 전 재산을 올인하듯이 말이다. 헌신이라는 행위의 본질은 하찮은 자신의 삶, 망가져버린 인생에 무언가 새롭고 숭고한 가치를 부여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야, 여기 정말 무서운 문장입니다. 이게 모든 이데올로기의 핵심인데요. 이데올로기의 심리학입니다. 자기를 숭고한 존재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자존감을, 가짜 자존감을, 뽕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찮고 비루했고 지리멸렬한 것 같은 자기 존재가 새롭고 숭고한 전사, 투사, 위대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성사회의 이야기 구조 속에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찮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성사회의 이야기 구조에 여전히 의지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는 하찮고 비리비리한 사람인데, 이 새 이야기 구조에 자기를 맡기면 새롭고 숭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문제는 정말로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여기서 정말 또 무서운 게 시작돼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소득도 형편없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남해 바다 서해 바다 통통 배 타고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서도 이 사람들이 승리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더 정교해져서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또래 남성들보다 더 많이 교육받은, 여기가 포인트가 있어요. 더 많이 교육받은, 성적이 더 좋은, 남성보다 더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수많은 고학력 저임금의 젊은 여성들이 있다. 여기가 포인트인 겁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586 세대가 한반도 내에서 진행된 여성해방운동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세대라고. 사실은 억압자가 아니고 지금 세대의 여성해방운동 투쟁이 이루어낸 것보다 수백 배의 기여를 586 세대가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록 입에서 뱉어내는 언어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교한 성평등 언어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경제행위, 그들의 실제 사회적 행위는 586 세대가 자기 자식들에게 절대 교육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안 했습니다. 그게 586 세대가 여성해방운동에서 어떤 세대보다, 지금 우리 세대가 가장 큰 기여를 한 거예요. 여성들 자체보다. 바로 근데 그 기반이, 문제는 너무나 급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낸 성평등, 성해방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경류, 인플럭스를, 그 급류를 받아들일 수용 구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들이 갑자기 사회로 쏟아져 나왔을 때 기성사회 구조는 이들을 교육받을 때만큼 평등하게 대우할 거푸집 구조, 받아낼 수 있는 그릇 구조가 전혀 없는 상태였던 거니까 그 갭이 무지하게 큰 겁니다. 바로 거기서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사회 현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을 이 글 쓴 자가 정확히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 성해방의 목소리, 여성주의의 목소리는 고학력자 여성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586 진짜 성차별의 피해자들은 여성주의 운동에 나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나이 또래에서 오빠들 때문에 대학 못 간 사람들은 마트에 혹은 식당 주방에서 음식 재료 다듬으면서 비정규직 과중한 노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생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가부장제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자가 참아야지. 예. 차별당하면서도.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고학력자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메갈리아나 워마드의 핵심이고 이들이 바로 미래 대중운동의 헌신적인 예비 조직원들이다. 여기서 무서운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무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이걸 쓴 친구가 나한테 뽀록 난 건데요. 메갈리아나 워마드가 얘들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스트 페미니스트 그룹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무질서하게 생겨난 흐름인데 이들이 사회 표면에서 가시적 대상으로 보이자마자 얘네들을 먹어야겠다 라고 얘들이 이 저스트 페미니스트 그룹이 이 글을 쓴 자가 나중에 생각하게 되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예. 숙주 삼는 거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정보에 따르면 단 한 번도 살면서 여성해방운동의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들이 메갈리아나 워마드의 열정을 보고 요거구나. 즉 정치운동에서 극좌파가 듣보잡과 존재감 0점 사회 내에서의 존재감 0.01% 상태를 못 벗어난 지 수십 년이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루저거든요. 이걸 집에 지도하는 애들이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애들이 위너냐? 아니에요. 원래의 수십 년간의 정치운동에서 소수파로 계속 밀리면서 존재감 제로인 민주당에 진출한 586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고 기존 정의당, 기존 민노당, 기존 민노총에도 자리가 없던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제가 알던 자들이에요. 기존 모든 종류의 기존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의 대중조직에서 자기 지분이 하나도 없던 자들입니다. 0.01%의 존재감밖에 없던 자들이에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얘들은. 물론 이들도 어마어마한 고학력자고 그렇지만 80년대 중반에 자기들이 누렸던 주요한 정치적 지분에 비해서 몰락한 겁니다. 그때는 메이저였어요. 이들이. 근데 점점 쪼그라들어서 그 오만함과 잘못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점점 쪼그라들다가 수십 년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배포와 식견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나라 전체를 세계 전체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객관적인 성적은 꼴찌인 거예요. 세상 구석탱이에 그냥 루저들입니다. 대신에 돈은 많이 벌었어요. 제가 이중 간첩 같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간첩처럼 산 적이 있다고. 이들이 사회의 자본주의적인 부면에서 영역에서 루저냐? 아니에요. 돈 잘 벌어요.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메이저입니다. 충분히 변호사 같은 사람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사업가고 그래요. 근데 정치적 영역에서 지분이 하나도 없는 극좌파 지하 그룹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빡침이 당연히 돈은 잘 벌죠. 왜냐하면 화교가 돈 잘 버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데 혼자 열심히 사회에서 돈 벌려고 나대는 게 아니고 네트워킹이 돼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같은 패밀리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갈리아나 그 정치운동의 0.1% 지분 그 존재감 제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박 노다지를 발견한 겁니다. 나중에 메갈리아하고 워마드가 저게 노다지다. 딱 본 겁니다. 저기에 침투하라라고 오다를 어느 날 내린 거예요. 가장 가부장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저게 노다지다. 자네들 저쪽으로 침투해서 저 조직을 먹어라. 저들을 먹어라. 그리고 저들을 전이투사로 내세워라. 그러면 우리는 떡상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무섭죠. 예. 이 자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왜 이들과 제가 함께 하지 못했는지도 여기 나옵니다. 희생적 조직원들은 너무 지나친 극빈자여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창조적이거나 리버럴한 사람이어서도 안 된다. 예. 잡아먹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창조적이거나 자주적인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존적 단전이 강한 사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집어넣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문구를 밑으로 내려주면 주어진 말을 달달달 외워서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오히려 자존감이 느껴지는 사람들. 가족 생계에 책임을 진 먹고 살기에 급급한 계층, 주로 남성 근육 노동자들은 오직 현재의 목표에 집착함으로 정치운동의 전이가 될 수 없다. 이 자식들은 너무 현실을 잘 알고 너무 현실적으로 살아. 그래서 역사 창조, 역사 바꾸기의 주역이 되겠다는 생각 따위를 할 리가 없어. 이거는 맞는 소리예요. 이건 정말 맞는 소리입니다. 이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노조운동하는 사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역사를 바꾸겠다 그런 생각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예, 정확히 맞는. 남성 근육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역사를 바꾸는 척 떠드는 언어의 이중성도 잘 지적한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창조적이고 리버럴한 부류들은 정치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정확히 이거는 최인호를 나 이거 쓴 사람 누군지 진짜 알 것 같아요. 예. 이거 나를 알고 있는 자야. 예. 나한테 대가지고 이런 글을 쓰지 않았나라는 자뻑을 해봅니다. 옛날부터 나라는 인간한테 하도 뜨겁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분명한 문장으로 남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그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예. 김씨입니다, 이 사람은. 예. 근데 얘네들의 이런 더러운 문건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 3년 내내 한 얘기가 뭡니까? 자기 배꼽, 자기 단전에 깃발을 꽂으세요. 진리는 over there, 저기 저 언덕에 꽂혀있는 깃발이 아닙니다. 제발 3년 내내 제가 말씀드렸죠. 제 말도 정답이 아니고 스스로의 배꼽의 단전 위에 스스로 깃발을 세우세요. 스스로 깃발을 꽂으세요. 저한테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니체입니다라고 제가 노타임으로 답을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신은 죽었다 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부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신은 죽었다 알아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신은 죽었다 알아서 살아라. 그 말 뜻을 여러 번 해석해 드렸잖아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홍건적이 날뛰겠구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신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큰 이야기 구조가 허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그 기준 하에 다 의지하는 절대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동네 불량배 양아치 같은 작은 이야기 가지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패거리들이 세상 천지에 홍건적 무리들이 준동하겠구나 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신이 죽었다. 잘 됐다가 아닙니다. 큰일 났다. 각종 사이비 가치들이 골목골목에서 준동하겠구나. 그 걱정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성찰에 돌입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중심을 잡고 있지 않고 동네 싸돌아다니는 사이비 가짜 꼬맹이 신들이 홍건적들이 세상을 휘몰아서 세상이 지옥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나치즘인 거죠. 그게 히틀러인 거죠. 그것들이 모여서 히틀러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니체가, 그래서 니체의 초인사상을 하이데거와 연결시켜서 나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그 해석에 반대하는 겁니다. 나치가 탄생하는 원초적인 흐름이 니체에 있다. 정반대로 저는 해석합니다. 초인사상. 그 초인은 인간이 되라는 뜻입니다. 초인이라는 말은 위반멘슈라는 거는 인간이 되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근데 그거를 왜곡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 니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히틀러 같은 인간들이 출몰할까봐 예언하고 경계한 겁니다. 중심 잡으란 얘기입니다.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중심 잡고 살아. 세상의 이야기에 취해가지고 자기 중심을 잃고 자아를 잃고 거기에 훌쩍 자기 몸을 얹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에 몸을 싣지 말라고
이 말입니다.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잡고 살아 이 말입니다. 니체가 한 말은. 요거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면교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네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면서 중심 잡으면 이 바퀴벌레들은 이 사회에 자리 잡을 틈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DNA를 가진 자가 왜 저런 자들과 어울려 살았을까? 종철이가 죽었기 때문에. 제가 저런 자들과 오래 인생을 어울려 살았을 리가 없는 DNA 아닙니까? 근데 종철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친구 박종철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원래의 DNA를 발동시킬 수가 없었어요. 오랜 세월. 예, 그거예요. 나도 내가 너무 이상했거든. 내가 왜 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을까? 종철이 때문인 겁니다. 그 종철이를 내세운 그들의 이야기 구조에 제가 얽매여 버린 거죠. 종철이라는 이야기 구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근본적으로 헌신적인 조직원이 되기에 부적합하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자들. 자신의 능력보다 어떤 사람이 적합하냐? 헌신적인 조직원은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질의 따분한 업무에 종사해야 되고,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미혼, 비정규직, 대한민국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로 분노한 젊은 여성들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질의 따분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그 능력에 상응하는 물질적 처우도 못 받고, 문화 언어적인 처우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의 반복, 지루하고 불만스럽고 권태로운 삶의 반복. 그들이 타겟이다. 헌신적인 조직원이 된다. 예,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정확하니까 승리했죠. 이들이 정의당에서. 분노한 늙은 여성 차별안의 신기가. 이소연님 같은 개그감이 있는 분들은 저기서 헌신적인 조직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송처럼 자꾸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헌신이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보통 열정,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틈만 나면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전의투사의 전의적 열정이 움직이는 운동은 실패한다. 보통 사람들의 보통 열정, 보통 활동의 위대하고 거대한 응집. 그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그 언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예. 헌신과 투철함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그게 얼마나 문제인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보통 사람의 보통 열정의 거대하고 위대한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역사를 바꾸는 거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린 겁니다.